수백 명의 청중들 앞에선 파란 눈의 미국인 교수, 그의 입에서 나온 이 말 한마디가 강연장을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인의 유일한 단점은 너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작 한국인들만 몰라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이 강연을 들은 이탈리아의 한 감독이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파란 눈의 외국인 교수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미국인으로 유명한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사회학 교수 샘 리처드입니다. 그는 40년 이상 한국 문화를 연구해온 진정한 한국 찐팬으로 유명하죠. 다양한 국가의 청중들이 모인 그곳에서 그가 말하는 한국이 왜 이토록 특별하게 다가오는 걸까요? 바로 이방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한국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보다 타인이 우리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샘 리처드 교수는 또한 이 자리에서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코리안니스, 한국다움이라는 뜻의 새로운 명사가 등장해야 할 때라고요. 한국다움, 한국성이라는 의미의 이 단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이 단어가 사전에 등재될 시점이 왔다며 한국의 위대함을 역설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사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성장 스토리입니다. 리처드 교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 불과 70년 만에 일어난 이 기적 같은 변화는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역사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과거에 어려웠던 나라가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변신한 극적인 드라마와도 같다며 1960년대만 해도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GDP가 낮았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트렌드를 이끌고 세계의 힘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은 세계의 경제학, 사회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놀라운 성장,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K-팝, K-드라마, K-뷰티 등 이제는 K자만 붙여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는 한류를 일으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한국인들의 특별한 DNA에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강연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이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배려도 빠질 수 없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한국인의 유일한 단점도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겸손하고 배려한다는 것이죠. 리처드 교수의 이 말에 강연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한국은 슈퍼 인재들이 모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너무 작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아이러니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실제 실험 사례도 있죠. 미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에게 같은 문제를 풀게 한 후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도록 했는데 미국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실제보다 30% 높게 평가한 반면 한국 학생들은 40% 낮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성취도가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학업 성취도는 최상위권이지만 청소년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리처드 교수는 한국 사회 특유의 경쟁, 지향성과 외부 시선 중심 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뛰어난 성과를 내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모습, 그것이 한국의 성장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한국인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남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샘 리처드 교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위로를 건네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른 세대부터 이어진 이러한 특성은 후손들을 그리고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한국인들은 강하지만 더 안정된 자아를 가진 사람들로 진화하길 바랍니다. 세계가 한국의 능력을 인정하는 지금, 한국인들도 스스로를 인정할 때가 왔습니다. 이방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 그가 진심으로 건넨 진실과 위로는 어쩌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샘 리처드의 특별한 강의를 우연히 본 또 다른 외국인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은 또 다른 주인공인 이탈리아의 다큐멘터리 감독 루카 벨리니입니다.
강연을 보고 돌연 한국행을 선택한 그가 우리나라에서 목격한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감동상자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다큐멘터리 감독 루카 벨리니입니다. 과거 NGO 활동가로 일했지만 지금은 아동교육과 시민의식에 관한 글로벌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처음 흥미를 갖게 된 건 미국의 사회학자 샘 리처드의 강의 때문이었어요. 그의 온라인 강의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의 말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한국인은 겸손이라는 위대한 장점을 가졌지만 그것이 한국인의 유일한 단점입니다. 그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겸손? 이 시대에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있다고. 저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겸손함이라는 미덕을 국가적 특성으로 가진 곳을 본 적이 없었죠. 저는 사실 회의주의자였습니다. 15년간 NGO 활동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심지어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정한 이타심보다는 자기 만족이나 사회적 인정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수의 말을 의심했어요. 또 한국 띄워주는 식으로 얘기하네 라고요. 인류학적 낭만주의 아닐까? 아니면 한국 정부의 홍보 전략에 넘어간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 의심이, 그 호기심이 저를 서울행 비행기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 주제로 새로운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구상했고 그렇게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촬영을 위해 DSLR 카메라, 노트북, 그리고 각종 촬영 장비를 가지고 왔는데 실수로 제 카메라 가방 한 개를 화장실에 두고 온 채 택시를 탔습니다. 그것은 제 직업의 생명줄과도 같은 장비였죠. 20분 정도 지나서야 택시 안에서 카메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거의 패닉 상태였어요. 이국 땅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소중한 장비를 잃어버렸으니까요. 택시 기사님께 급히 영어로 설명했지만 기사님은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제 다급한 표정을 보시고는 곧바로 무슨 일인지 눈치채셨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기사님은 즉시 휴대폰으로 번역기 어플을 열어주셨고 빠르게 번연된 언어들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차를 돌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기사님은 미터기를 잠시 끄고 저와 함께 분실물 센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카메라 가방은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발견해서 바로 신고하고 이곳에 놔두고 간 겁니다. 분실물 센터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제 여권과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한 후 가방을 돌려주었습니다. 모든 장비가 그대로 있었어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더 놀라운 건 택시 기사님이 추가 비용도 없이 옆에서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분은 저보다도 좋아하시며 다행이라고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텔까지 다시 데려다 주셨는데 공항에서 기다리시는 그 시간 동안에 추가 요금을 받지 않으셨어요. 제가 팁을 드리려고 하자 정중히 거절하시며 웰컴 투 코리아라고만 말씀하셨죠. 이게 누구를 위한 특별 대우였을까요? 그저 외국인이라서?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런 건가요? 저는 이 사건으로 또 하나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지내며 목격한 충격적인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촬영 답사 겸 사전에 생각해둔 서울의 곳곳을 누비던 저는 어느 날은 특별한 목적지 없이 호텔 앞 서울의 거리로 나갔습니다. 강남역 근처였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오가는 분주한 거리에서 회사로 출근하는 것 같은 어떤 젊은이가 지하철 입구에서 무언가를 줍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지갑이었어요. 그 사람은 주변을 둘러본 후 곧바로 옆 거치대 위에 지갑을 올려놨습니다. 마치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쉽게 찾으라는 듯이 말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마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별한 행동이라는 인식도 없이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았어요. 사실 많은 유럽의 국가에선 이런 일이 드물거든요. 반대로 가방 속 지갑을 몰래 빼가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곳이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샘 리처드 교수가 말한 한국다움이 이런 것일까? 일상에 깊숙이 배어있는 배려와 정직함, 그것도 아무런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는. 하지만 아직은 판단하기 이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득 한국의 진짜 민낯이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행동. 그것이 진짜 한국인의 모습일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구석구석을 카메라에 담기로요. 특히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을 대하는 방식에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진정한 모습은 가장 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서울의 거리를 걷다 보니 곳곳에서 낯선 광경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잃었을 때 바쁜 출근길임에도 불구하고 웃는 얼굴로 열심히 설명해주는 회사원들. 그리고 교통약자에게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마치 어떤 불문율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어느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제가 앉아있던 자리 근처로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즉시 3명의 젊은이들이 다 먹었다는 듯이 손짓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께 식사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서로 다른 테이블이었는데 그것도 서로 먼저 양보하겠다며요. 결국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시며 그중 한 자리에 앉으셨고 다른 젊은이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자리에 앉아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제 고향 이탈리아에서라면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탈리아 사람들도 따뜻하고 친절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무런 망설임 없이 선뜻 나서며 낯선 이에게 배려를 베푸는 문화는 보기 드문 일이죠. 저는 점점 더 깊은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나라 대체 뭐지? 어떻게 이런 사회가 가능할까? 그리고 이것이 과연 샘 리처드 교수가 말한 한국다움의 본질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어린이들을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아이들의 행동에서 어쩌면 이 사회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한 지 몇 일이 지나고 그날은 사전에 검색한 장소를 방문하려고 버스를 타고 이동해 보려던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남산, 경복궁, 그리고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긴 일정이었습니다. 오전 8시쯤 버스에 올라탔을 때 저는 그냥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되는 날이 되었죠. 버스는 꽤 붐볐습니다. 하필 출근과 등교 시간에 맞물렸거든요. 학교에 가는 초중고 학생들,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카메라 장비가 든 무거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정거장이 지난 후 노인 한 분이 버스에 올라타셨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명의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미소를 띤 채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께 자리를 양보했어요. 망설임 없이, 당황스럽다는 표정 변화도 없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그 순간을 담고 싶었지만 사전 동의를 얻지 못했고 혹여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방해할까봐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난 후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는 어떤 불만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엄청난 일을 했다는 자랑스러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한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날 오후 학교가 끝나는 시간대에 맞춰 한 초등학교 근처의 횡단보도 부근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곳에서 보게 된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신호가 바뀌고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 시작했지만 할머니는 걸음이 느려 신호가 다시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교복을 입은 2명의 중학생. 남자아이들이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다시 돌아와 할머니의 양쪽에서 부축해드렸어요. 그들 덕분에 할머니는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건 대기하던 도로의 차들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어요. 모두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듯이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할머니를 아세요?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봤어요. 그런데 왜 도와드린 거예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혼자 힘으로 건너시기 어려워 보였어요. 위험하실 것 같았어요. 그 말에서 어떤 거창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이런 행동을 누가 가르쳐 줬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요. 그냥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그 답변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단순한 말 속에 한국 사회의 본질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날에는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서로의 우산을 나누어 쓰는 아이들.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도 친구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 심지어 낯선 어린 학생에게 우산을 빌려주는 주변 가게 주인까지.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내가 찾던 장면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인위적인 촬영 없이도 연출 없이도 자연스럽게 배려가 흐르는 사회. 이것이 샘 리처드 교수가 말한 한국다움의 진짜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반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은 누군가 강요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마치 DNA에 새겨진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한국 아이들의 놀라운 행동을 목격한 후 저는 이 행동의 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런 배려심을 가르치는 걸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몇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제가 촬영을 하는 다큐멘터리 주제와 저의 프로필 등을 함께 보냈고, 감사하게도 학교 측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학생들 학교 후 방문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죠.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깔끔하게 정돈된 환경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들은 질서 있게 하교하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뛰어나가거나 소리 지르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정돈된 느낌이라는 것이 첫 인상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학교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죠. 먼저 만난 분은 한 학급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 선생님은 16년간 교직에 몸담고 계셨어요. 선생님, 한국에서는 아이들에게 배려를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변해 주셨어요. 사실 가르친다기보다는 확인시켜준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가정에서 기본적인 배려와 예의를 배우고 옵니다. 학교에서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다음 날, 김 선생님의 교실을 창문 너머로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실 분위기는 어수선하지 않고 정숙하고 차분했습니다. 한 아이가 연필을 떨어뜨렸는데 바로 옆자리 친구가 즉시 주워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런 작은 행동에도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이 특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요. 수업이 끝난 후 급식 시간, 아이들은 차례대로 줄을 서서 음식을 받고 서로를 기다려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과정에서 선생님의 특별한 간섭이나 지시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차례대로 행동하는 건 누가 시켰니? 제가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도요. 저희는 원래 이렇게 하는데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대답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원래 하는 것. 이 말은 배려가 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동의를 구하고 한 학부모와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새아이의 어머니인 박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아요. 대신 일상에서 부모가 먼저 배려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이웃에게 인사하고 서로 도우며 감사를 표현하죠.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은 글자로 공경과 존중, 배려를 배우기 전에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터득할 겁니다. 이건 누가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옛 조상들부터 자연스럽게 갓난아기 때부터 가정과 사회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의 문화인 것이죠.
교장 선생님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배려가 교과목이 아니라 문화라는 것. 이것이 한국 교육의 핵심인 것 같았어요. 학교를 둘러보며 교실에서, 복도에서, 운동장에서 저는 계속해서 작은 배려의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든 친구들, 청소를 함께하며 서로의 구역을 도와주는 모습, 선생님께 예의 있게 인사하고 말하는 태도.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어서 특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요? 그 질문에 한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카메라를 끄고 일주일 동안 그냥 관찰해 보세요. 똑같은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층 촬영을 위해 아이들이 수업받는 모습을 촬영해도 되는지 허가를 구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한 학급의 학부모 동의서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처음에는 카메라를 의식하던 아이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평소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소 모습이란 제가 이전에 거리에서 보았던 그 배려와 존중이 가득한 행동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이들이 우측 보행을 지킨다는 것이었어요. 계단에서 우측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 기본 규칙을 누가 옆에서 봐주지 않아도 초등학생 때부터 이를 알고 지켜나가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런 행동으로 서로 부딪히거나 피해 다녀야 하는 위험이 적어 보였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며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런 국가들에선 자유로움이라는 명목 아래 사회에서 정한 규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보통 카메라가 돌아가면 사람들은 더 좋은 모습, 더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아이들은 그런 인위적인 모습이 없었어요. 그냥 자신들의 일상을 살 뿐이었죠. 한국인들에게 배려는 캠페인이 아니라 생활화된 문화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처럼 아이들이 교과서보다 먼저 배우는 건 사람을 돕는 마음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진짜 모습이며 샘 리처드 교수가 말한 한국다움의 본질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려와 겸손함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학교에서의 촬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는 의외의 모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인터뷰하던 중에 보게 된 한국 학생들의 또 다른 면이었어요. 이토록 배려심 많고 훌륭한 아이들이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하다는 사실이었죠. 수학 시간이 끝난 후 저는 몇몇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풀었던 문제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봐도 상당히 어려운 수학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어냈거든요. 정말 대단하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 거야? 제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아니에요.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그저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똑같은 반응이 돌아왔어요. 한국에선 이 정도 문제풀이는 당연해요. 더 잘하고 대단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영어 시간에는 한 학생이 유창한 영어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죠. 발표가 끝난 후 그 학생에게 다가가 칭찬했더니 역시나 같은 반응이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발음도 이상하고 단어 선택도 좋지 않았어요. 이런 반응이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서 나타난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자신을 평가할 때는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어요. 선생님들께 이 현상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 매우 엄격합니다. 학업에서 99점을 받아도 왜 1점을 놓쳤는지 자책하죠. 이건 한국 교육의 양면성입니다. 김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교장 선생님은 더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한국 사회는 예로부터 겸손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왔어요. 자신을 내세우는 것보다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미덕이었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때로는 자신감 부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샘 리처드 교수가 강연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의 유일한 단점은 너무 겸손하다는 것.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은 미술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학생이 그린 그림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구도, 색감, 표현력 모두 뛰어났죠. 제가 감탄하며 칭찬했을 때 그 학생은 수줍게 웃으며 아니에요. 그냥 그려본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은 나중에 지역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짜 재능이 있는 아이였던 거죠. 그런데도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나중에 그 학생과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의 그림에 대해 겸손했어? 제가 물었어요. 칭찬받으면 기분은 좋지만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됐어요. 그리고 정말로 저보다 잘 그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학생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학업뿐만 아니라 스포츠, 음악,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났어요. 항상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성취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죠. 객관적으로는 엄청난 인재인데 스스로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토록 위대하고 대단한데 이 정도는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아이들. 제 일기장에 적은 문장입니다. 한국 사회의 모순적인 아름다움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무한한 배려와 존중을 보이면서도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 이런 특성이 한국을 빠르게 발전시킨 원동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려는 끊임없는 노력하는 것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는 아닐까 하는 우려도 생겼어요. 겸손과 자존심의 경계, 그 미묘한 균형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울림을 주었습니다. 진짜 위대한 사람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진리를 한국 아이들에게서 배우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겸손은 계속될 수 있을까? 혹시 스스로를 너무 억누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한국의 다음 세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배려와 겸손은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안고 저는 마지막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한 달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 도시를 내려다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샘 리처드 교수의 말이 과장된 것은 아닐까? 정말 이런 사회가 가능할까? 그런 의문을 품고 시작한 여정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왜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이런 가치를 잃어버렸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배울 수 있을까? 전 세계가 개인주의와 경쟁에 몰두하는 동안 이곳 한국에서는 여전히 배려와 겸손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회는 없겠죠. 한국도 분명 많은 문제와 도전을 안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분명했어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 그것이 이 사회의 기반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카메라를 찾아준 택시기사님, 횡단보도에서 할머니를 도운 학생들,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 그리고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는 학생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샘 리처드 교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정말로 코리안리스라는 새로운 단어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것은 한국다움, 한국성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한국의 특별함은 K-팝, K-드라마 또는 첨단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 녹아있는 배려와 존중의 문화였어요. 이것이야말로 세계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진짜 한류가 아닐까요?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저는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고등학생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갈 세대들이니까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저는 10명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품고 있었어요. 배려와 겸손은 좋은 가치예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 자신을 억누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은 이렇게 덧붙였어요.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도 인정받는 그런 사회요. 그들의 말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소중한 전통 가치는 지키면서도 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세대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화가 아닐까요? 출국 전날 밤, 저는 호텔 창문 앞에 서서 불빛으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을 남겼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다. 이것은 인류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태어났다. 한국은 그 본질을 잊지 않았을 뿐이다. 코리안리스는 기술, 산업, 케이팝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 그 자체다. 다음 날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런 문화를 선사한 어른 세대와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한국의 미래라면 세상이 더 희망적일지도 모르겠다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곧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 기술적 영향력을 넘어서 인간 본연의 가치에 대한 영향력일 테죠. 제 다큐멘터리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카메라에 담은 그리고 직접 본 한국의 모든 면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국의 미래가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죠. 한국엔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워하던 인간다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저 그것을 기억하고 자신들도 모르게 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저는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본 미국인 교수의 강의에서 시작된 여정이 저에게 큰 통찰과 새로운 나라를 보게 해주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정작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외국인이 바라본 진짜 한국다움의 모습. 어쩌면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경쟁력을 넘어서 세계는 우리의 마음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코리안리스, 한국다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가치는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